딱이 맞은 영혼 제3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함이란 사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과 마음 상한 사람,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 실제의 삶이란 모두 만남이며 사람은 그 만남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남의 힘을 빌려서 채울 수밖에 없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부버의 말대로 오로지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되는 어른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켜가고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즉 너와의 만남이 필수적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꾸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발달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은 그 존재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로 태어날 때 이미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봅니다. 남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해 나가는 존재이지 수동적으로 체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현상 역시 사회적인 현상, 상호 관계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상호 교류하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마음이 상하기 위해서는 마음 상한 사람 외에도 이 사람 안에 마음 상함을 일으키는 또 다른 사람, 즉 상처를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앞에서 놓쳐버린 지하철의 예에서 보듯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반드시 눈앞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 운전사가 더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급히 달려온 승객을 언짢게 하기에는 충분하며, 그래서 승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운전사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덮어 씌운 후 자신의 불만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지요. 이와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한 명씩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자는 서로 종속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아주 건강한 관계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대개 깨지고 맙니다. 상대에게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 상함은 발생합니다. 마크 리어리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상대가 나와의 관계를 내가 중시하는 것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언짢아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의리를 저버렸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뢰가 단단히 묶인 관계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심하게 다칠 가능성은 커집니다. 가까운 관계일 때 우리는 상대가 자신에게 항상 호의적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기대가 깨졌을 때 상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가 우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때도 종종 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애정이나 존중, 수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결과 상대도 우리와 생각이 같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굳게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그러지면 상대가 악의를 품고 있는 거라고 우선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상대가 우리를 거부하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그 증거가 되지요. 마음을 다친 우리는 언짢은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상대는 다만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언짢음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신뢰의 위기라고 오해했던 것을 건설적인 만남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애정이 없다는 의심이 들자마자 우리는 즉시 화난 사람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고의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잘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상대가 이번에는 이 모욕에 대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바로 이 반격이야말로 내 짐작이 옳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이젠 정말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이러한 오해 때문에 망가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정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가 낳은 오해로 말입니다. 이레네 마이어의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오해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남이 자기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레네 마이어는 조부모 손에서 자라면서 일찌감치 손아래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이레네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 거듭되자 이레네는 부모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서 언제나 혼자 내버려 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성장한 후의 남녀관계도 이러한 그녀의 생각을 더욱 굳혀주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애인이 떠나버려서 이런 경험을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남자들이 떠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외모나 몸매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몸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밥을 먹지 않은 것도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주 날씬하고 예뻐지면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을 남자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었지요. 새로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멋진 여자가 되기 위해 상대의 마음에 꼭 들기 위해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남자가 이상적인 배우자에게 바랄 만한 것은 모두 다 해보았지만 사랑한다는 분명한 표시라고 느낄 만한 것을 남자한테서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 그가 자기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하는 일이든 하다 중단한 일이든 모두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최근 애인과도 역시 이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토마스와의 관계는 이레네가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가 그녀를 모른 척하거나 그녀의 기대를 저버릴 때마다 이레네는 심한 불안에 빠졌지요. 그러면 즉시 토마스가 이제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며 자기는 이젠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몇 달 동안 여행을 떠났을 때 두 사람은 겨우 전화로만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레네는 토마스에게 자기를 그리워한다는, 떨어져 있어 그녀 못지않게 슬프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자기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토마스는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자기와 멀어져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관계를 끝내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를 아주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들었습니다. 아직도 자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살폈던 것이지요. 그녀가 전화한 것을 전혀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든가 통화할 시간이 없다고 하며 이레네는 당장 그것을 자기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그에게 또 억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다툼이나 긴장된 분위기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것은 버림받는 데 대한 그녀의 두려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가능성 또한 실제로 이에 비례하여 커진 것은 물론입니다. 근본 문제는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데 있으며 그 이유는 그가 자기를 그리워하는 정도가 자기가 그를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에 대한 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가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이레네는 토마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친 데서 오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토마스에게 그가 없어서 얼마나 쓸쓸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로 인해 모든 것을 겁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토마스가 돌아왔을 때 이르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가 무척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들의 재회를 무척 아름답게 상상했습니다. 헌데 그는 예상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몹시 실망한 이레네는 그가 자기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화가 폭발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를 이렇게 한없이 기다리게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마음이 아파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상대의 배려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취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아픈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 옛날의 온갖 느낌들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남겨져 공포에 떨던 일, 끝없는 허공으로 떨어져 가던 느낌. 바로 그 순간 이레네는 토마스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신 노여움과 경멸이 가슴에 넘쳐났습니다. 어찌나 분노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조차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데 대한 기쁨과 그를 향한 사랑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고 마음에 다친 아픔만 그녀를 뒤덮었습니다. 마음 상함에 너무도 강력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는 차분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마도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홀로 남겨진 옛날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가 아니라 이제 다 자란 어른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토마스는 또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레네가 그렇게 버럭성을 내면서 자기를 물리치는 바람에 그는 그대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역시 이레네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명랑하고 사랑스럽게 그녀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죄책감이라곤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늦게 돌아온 것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일단 왔으면 됐지 언제 왔느냐가 도대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레네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우습게 한다고 느끼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미 그녀가 전화로 원망 섞인 말을 할 때부터 어안이 벙벙하고 기분이 상했던 토마스였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에 꼭 맞게 대해달라는 그녀의 암묵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힐책과 의심은 그로 하여금 관계에서 완전히 뒷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도덕적 압박감과 인격이 깎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해야만 그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가 이런 식의 관계를 처음 접한 것은 어머니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항상 착한 내 아들아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하렴 그럼 나도 너를 예뻐하마 하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혼자서 뭔가 좀 다른 일을 하면 어머니는 그를 외면하는 것으로 벌을 주고 등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이 애써서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야 어머니는 다시 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 혹사를 당하고 나서 어른이 되자 토마스는 어느 관계에서나 항상 이 착취의 낌새를 지레짐작하게끔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나면 의뢰 혼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레네에게서 그는 예전의 어머니 같은 자기를 조종하려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레네는 이런 일들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그가 자기를 사랑해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요구와 감정으로 자신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지요. 반면 토마스는 자신이 남의 감시를 받을까봐 지레 겁을 내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가 항상 자기를 의심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저항부터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인격과 상대에게 차지하는 자신의 비중이 손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두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레네는 상대가 늦게 돌아오자 그가 자기를 떠날 듯한 두려움을 느꼈고 토마스는 애인의 불평을 듣고서 그녀가 멋대로 자기를 지배할까봐 겁을 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각각 상처받는 주제들이 서로 이가 잘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양쪽 다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이 묘하게 얽혀 있는 경우 각자가 자신의 욕구와 느낌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토마스의 처지에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레네에게 투사하는 것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유 영역을 그녀가 침범하려 한다고 믿는 대신에 관계 속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나 가까운 사람이 생기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레네가 원하는 대로만 맞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맞세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이레네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절망감이 토마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다잡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 상함을 피하고 싶다면 결국 두 사람 다 상대방의 태도가 자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생각부터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대신 자기 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해나 의심 등을 상대에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일이 더 꼬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몫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이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을 테니까요. 희생자, 가해자, 일종의 권력 게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사이에는 희생자, 가해자 게임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희생자, 가해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관점과 행동 양식을 심리학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므로 폭력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실제 희생자와 가해자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심리학적 희생자는 자신을 아무 힘도 없으며 심리적 가해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고 규정짓습니다. 사실은 그 말만큼 약하고 대책 없는 처지가 전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게임에서의 역할 지정이니까요. 그것을 심리학적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상대에게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절대로 직접 터놓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어떤 역할을 정해놓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서 정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참가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토마스의 태도 때문에 항상 내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레네는 자기가 토마스의 희생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를 가해자로 낙인 찍고 그와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자신을 희생자로 여겼습니다.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자기에게로 향하던 창끝을 돌려 이번에는 이레네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다 보면 관계의 간금은 더욱 커집니다. 다시 가까워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지요. 이 희생자 가해자 게임을 계속 진행시키는 원동력은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통제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데 이것이 그 관계와 상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선을 넘어 상대의 삶의 영역을 압박하고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상대가 자기에게 종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될 때는 말입니다. 그쯤 되면 권력 싸움이나 상호 모욕, 심지어 비방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 이 모욕과 비방이 토마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교롭게도 상대의 상처 부위를 건드린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감독을 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빼앗기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토마스는 옛날 기억과 털끝만치라도 비슷한 일과 마주치면 즉시 위험을 느끼고서 마음을 다치며 물러났던 것입니다. 지배와 통제는 관계를 맺은 두 사람 사이에 불균형을 낳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를 열등하게, 다른 한 사람은 우월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월 열등이라는 개인의 자기 평가가 상대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레네가 자신은 버림받았고 여기에 저항할 어떤 방법도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토마스에게는 그녀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혹시 토마스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시달리다가 이레네는 토마스를 의심하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만 보면 이면에 절망이 있다고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지요. 한편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장악함으로써 희생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토마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레네의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이 태도가 이번에는 이레네에게는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가해자로, 자신들은 피해자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며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기와 힘을 합칠 협조자를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피해자는 옳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악인, 옳지 않은 사람이지요. 가해자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모습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복수심이 강하고 남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르네가 토마스를 공격하는 양상은 가해자 태도에 입각한 것이고 토마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르네는 처음에는 열등감에 젖어 움츠리고 있었지만 이내 그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가해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심리게임에서는 두 사람 사이 또는 한 사람 안에서도 역할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상함이란 상황 역시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심리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가해자로 낙인 찍힌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로 하는 것, 즉 감정이나 관심사는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마음을 다친 피해자는 자기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 싸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쪽에서는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해버립니다. 양쪽 모두가 마음을 다친 상황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당시의 상황과 상대의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던 피해자라고 변호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음을 다친 사람과 다치게 한 사람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항상 밀고 당기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근본적으로 두 사람 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 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요.